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뭐 계속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걱정대로 2차 팬데믹으로 발전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도 이 코로나가 만약에 이렇게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뭐 완벽한 2차 팬데믹 일단은 좀 접어두고 일단 3단계 거리두기 3단계로 들어갔을 때를 좀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당연히 일단 안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환율 움직임들을 보면 뭔가 코로나 관련해서 더 안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 통화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유로가 좀 약간 힘에 부치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럽 지역에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막 4, 5천 명 나오고, 뭐 스페인 하루에 15,000명 넘어서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니까 일단 유로 매수가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럴 경우는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좀 경제적으로 보자면 사실 그 18일에 거리두기 2단계 딱 들어가니까 그 카드 사용, 서울 지역의 카드 사용액이 거의 20%가 전주 대비 줄어들더라고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3단계에 들어가면 더 심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입장에서도 또 추가 지원금을 줘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안 좋은 뉴스고, 환율의 상승 압력은 맞는데, 그럼 막 환율이 폭등할 거냐. 뭐,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사실 올해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가 늘거나 적자가 개선된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비를 안 하고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막 확 줄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은 계속해요. 근데 해외 수요가 없다 보니까 수출은 잘 못해요. 근데 경제 봉쇄를 안 해서 우리 소비는 웬만큼 돌아가고, 막 삼성전자가 막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투자하느라고 수입을 물론 이제 전년 대비로 줄긴 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처럼 무역 수지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역 흑자가 뭐 7월 기준으로 한 160억 불인데 이게 전년 같은 대비로 하면은 한 65억 불 적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리두기 3단계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수출은 뭐 어쨌든 뭐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수입이 확 줄 수가 있거든요. 소비를 안 하고 생산이 줄고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오히려 일단 조금 달러를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9월이라는 계절이 7, 8월 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수출이 많아지고 외국자가 늘어나는 계절성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근데 좀 전하고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워낙 해외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생산을 해도 수출을 못하는 환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 이 점에는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0월, 11월 정도에 좀 더 이 확산세가 강해질 거라고 보통 많은 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상치들이. 근데 이제 그때 있는 게 우리가 추석 같은 명절이 있고 그럼 이제 그때 다시 명절이 그냥 확 죽어버리면 경기가 어쨌든 뭐 소상공인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들 뭐 많은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좀 어떤 큰 데미지로 오진 않을까요? 환율 측면에서 보면 상승 압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더 안 좋을 수 있고요. 근데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수입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면서 외환 수급이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 소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소비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조금 제한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3월에 환율이 폭등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주식, WTI 이런 게 폭락하면서 그 증권사 ELS 관련한 달러 수요가 급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뭐 3월과 같은 폭등 상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ELS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그런 거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ELS 관련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ELS 해외 뭐 유로스탁스, 그다음에 WTI 이런 것도 가입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이걸 직접 운용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해외 뭐
그 선물 거래소에다가 증거금을 넣고 이제 이 증권사에서 해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WTI를 사놓은 거예요. 원유? 그러니까 원유 그 선물을 해외 거래소에서 사놨는데 이게 막 원유가 급락을 해요. 예, 그랬죠. 급락을 하면 이게 그 선물 같은 경우는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락하면 증거금을 납입을 추가로 해야 돼요. 아, 예. 이제 우리 보통 깡통 계좌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런 예, 증거금을 넣어야 되니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근데 또 이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막 커지면 네. 이게 마진콜이 안 나더라도 증거금률이 올라가요. 증거금을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율만 처음 비율이 아니라 더 예. 높아진 비율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더 많이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증권사들이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안 사요. 보통은 자금 시장에서 어떻게 맞추고 내일 갚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3월에 아시겠지만 달러 경색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안 구해지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그래서 현물 시장에 사버린 거예요. 환 리스크를 그냥 감수하고. 급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 1250원에서 96원까지는 거의 호가 없이 그냥 증권사 혼자 사서 그냥 아무도 안 파는데 혼자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장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닥친 어떤 현상 때문에 뭐 다급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워낙 이 전망치가 어두워서 네.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공포 심리가 되게 네, 심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또 연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정부가 그 금융 당국자들이 일단 증권사한테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조치들을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더 나아가서 무슨 뭐 3차 거리두기 뭐 이게 아니라 예. 아예 셧다운을 다시 한번 한다 해도 그래서 예. 다급한 상황이 간다 해도 그전처럼 갑작스런 뭐 달러 수요라든가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게끔 다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준비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준이 너무 충격이 안 가도록 유동성을 많이 깔아놓긴 했는데 만약에 정말 예상 밖에 다시 4, 5월처럼 전 세계가 다시 경제 봉쇄로 들어간다. 미국하고 유럽이. 그럼 또 주가가 급락을 하고 WTI가 또 빠지면서 그런 수요를 일부 발생시킬 수는 있는데 일단 글로벌리 준비가 돼 있고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근데 그런 어떤 뭐 예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애매한 게 분명히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강세로 갈 수 있죠. 바뀌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올해 말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조정이 올 수가 있고 달러 강세가 잠깐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올해 하반기 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그러니까 방향성은 있어도 중간중간 쉬었다 가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고민하는 것들은 조정이 어디에서 올까? 그러니까 뭐 무엇이 조정을 촉발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승지 위원님도 뭔가 분명히 조정은 하반기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환율에도 급락 아주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이다. 있을 이렇게. 수 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참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잖아요.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뭐라도 이렇게 중간에 좀 있으면 한번 조정 받았다 이게 있는데 쉬었다가야 사실 시장은 또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가기를 바라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그러한 어떤 조정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 중인데요. 네.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좀 경제가 약간 둔화되는 거. 그러니까 지표가 갑자기 막 꺾이는 그런 상황들. 근데 사실은 코로나가 막 어느 정도 확산된다고 해서 봉쇄를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막 급락할 것 같진 않고. 두 번째로 경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뭔가 결국은 합의가 잘 안 되고 대선까지 끌고 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사실 세 번째가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시장이 한번 좀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일 수도 있는데 연준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주 중장기적인 그런 통화 정책 프레임을 변경하는 그런 굵직한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막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미중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싸우는데도 위안화는 더 강세로 가고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지율이 그러니까 정말 당선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긴 한데 미중 하나 보고 있고 마지막에 대선 아무것도 없으면 시장의 대선을 그냥 핑계로 삼을 것 같은데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핑계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국하고 이제 정말 싸우겠구나. 아, 예. 진짜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엄청 신경 쓰거든요. 이제 모르겠고 나는 중국하고 싸우기만 할 거야. 관세 더 올려.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가 있고 바이든 후보가 되면 이제 증세가 가장 클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바이든 후보가 되고 상하원 민주당 딱 장악해버리면 무조건 법인세 인상이다. 예, 21%에서 28% 인상이다. 라고 시장에 또 막 얘기를 하면서 조정의 빌미. 이렇게 대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대선 즈음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물론 뭐 코로나가 뭐 그러니까 그 계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 폐렴인데 폐렴이 겨울에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제 활동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사실 경제 지표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이 피기가 될까? 이제 그런 상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워낙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기대치를 되게 낮춰놨는데 의외로 그 이상이 되니까 지금 이제 그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기대치보다 확 낮아지면 그거에서는 오는 어떤 그 파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어제 나온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비트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유럽, 미국 다 계속 좋아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근데 워낙 우리가 비관적이고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제 계속 만만하게라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감도 커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디가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만큼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빌미가 있으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곤해 보여요. 네. 엄청 피곤해 보여요. 그러나 투자자들은 정말 기대감은 지금 안 피곤하면 좋겠죠.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고 쭉 가면. 근데 진짜 나스닥 지금 끝없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그 본질을 따지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 판 기업 위주로 이게 막 볼륨이 커지면서 사실 다른 기업들은 뭐 어려운 상황들이고 실적도 좋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 담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가열 아닌가 보니까 얘네들 그래도 실적 좋구나. 그러니까 뭐 사실 돈은 많은데 확실한 걸 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금 사고 실적 좋네? 이 실적 좋은 거 사고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몰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조정은 또 기회를 주니까. 그렇죠. 또 잘 대응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큰 기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뷰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하락 대세의 어떤 시작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상승 그림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홀 회의에서 이제 아주 중장기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그 역사에서는 한 획을 딱 그은 거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회의인 거고.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한 3, 40년간은 물가가 안 오르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물가를 올리는데 초점이 있다라는데 이제 방점을 둔 거고 결국 이제 지금 뭐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거는 뭐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던 자산이 내일 되면 못 살 정도로 비싸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플레이션 장세가 올 거고 돈이 계속 풀리는 장세이니까 계속 일단은 상승 흐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돈이 어느 자산이 더 비싸질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쭉 오르던 애가 갑자기 힘이 빠지고 다른 자산으로 올라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때 뭐 3조 5천억인가 그게 예. 달러가 풀렸잖아요. 예. 그러한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호황을 그 이유를 그 유동성에서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그건 아닌 생각을 거예요? 해요. 일단은 돈을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동성이 풀리는 그 유동성 장세가 그러니까 11년까지 가면서 달러가 그때는 이제 완전 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힘을 못 받았었거든요. 딱 11년 중반부터 힘을 막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투자를 하고 그때 셰일 혁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성장이 나온 거예요. 아,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풀었죠. 근데 네. 유럽 유로스탁스 보시면 거의 안 올랐어요, 주식은. 아. 예. 여기도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를 안 하면 경상학자가 늘어나거든요. 네. 경상학자 늘고 중앙은행 돈을 푸니까 그 돈이 다 거의 미국 국채시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 성장이 안 나오면 돈을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기본이고 그 예. 위에 플러스 성장이 나와줘야 예. 어떤 완만한 지속적인 성장이 예, 맞습니다. 계속된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유동성 이것도 안심하고 이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갈 거야. 이렇게 마음 나서는 안 되겠네요. 예, 모든 자산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죠. 성장이 있는 자산을 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금값 상승 경계를 해요. 그 예. 말씀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 오를 것 같아 금 좀 사놓자. 굉장히 논리적인 그렇죠.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이제 어디선가 막 지금 뭔가 모르겠어요. 막 코로나고 모르겠으니 금 좀 사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판 같은데 이익이 나오네? 얘네를 좀 사자. 근데 이제 좀 더 가니까 투자를 뭔가 막 뭐 땅도 많이 파고 미국 인프라 투자하네? 구리가 값이 오르네? 그리고 또 뭐 막 인프라 투자하다 보니까 뭐 전통 산업 주식이 오르네? 그러면 금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아, 원자재 다른 파트로 분산된다. 원자재일 수도 있고 다른 주식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금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다 보면 금값이 안 오르는 거죠. 수요가 계속 예. 아주 강하게 받쳐줘야 이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다른 성장이 나오는 자산들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리 유동성이 풀려도 금은 못 오르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지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금값 상승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 금을 많이 매수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근데 있는. 그런 중앙은행들이 그런 것을 매수한다라는 건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인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은 아닌 것 같고 이 역대급 위기를 가장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지금 미국인 것 같거든요. 유럽이 제 아무리 그 공동회복기금을 만들었다고 해도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대공황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공황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33년부터 45년까지 사선을 했거든요. 네.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네. 결국 뉴질에서 안 되니까 전쟁까지 참전하는 결정을 내린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유럽이 저렇게 막 다양한 나라들이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달러 패권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달러가 약해질 것 같아서 중앙은행들이 달러 말고 좀 다른 통화를 조금 사볼 수는 있는데 패권의 문제,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문제인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이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성장이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언택트라고 그래서 이제 예. 팡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기업들의 성장이 끊임없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주식이 오르려면 그래야 되고요. 네. 다른 자산이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순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심을 크게 가지면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건 이제 좀 경계심은 가져야겠네요. 예. 그리고 될 자산이 뭔지를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예, 맞습니다. 지금은 금과 주식인데. 예, 기술주, 미국 초대형 기술주. 그렇죠. 예.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 그 기술주, 성장주 예. 그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만 처음에 딱 이렇게 잘 발견하시는 분은 그대로 먼저 쫓아가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처럼 쉽진 예, 않았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해가지고 막 장황하게. 네, 예. 알겠습니다.